시신의 손이라도 대면 삼족을 멸한다. 조선에서 왕이 직접 내린 이 명령 앞에서 영월의 관리도, 백성도, 심지어 단종을 모시던 시종들까지 전구 도망쳤습니다. 한때 이 나라의 왕이었던 17살 소년의 시신이 강변에 버려진 채 썩어가고 있는데 사흘 동안 단 한 명도 다가가지 못한 겁니다. 까마귀가 몰려들었고 들짐승이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밤, 한 남자가 어둠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 남자는 놀랍게도 자기 어머니 장례에 쓰려고 준비해둔 관과 수의를 들고 왔어요. 자기 어머니한테 입힐 옷을 죽은 왕에게 입힌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대체 이 남자는 누구이고 왜 자기 가문 전체에 목숨을 걸면서까지 이런 미친 짓을 했을까요? 그리고 더 소름 돋는 건 이 남자의 피가 500년을 흘러 대한민국 독립운동가와 히말라야를 정복한 세계적 산악인에게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이 남자의 이름은 엄흥도입니다. 영월의 호장이었어요. 호장이라는 건 조정에서 임명한 고위 관리가 아니라 그 지역 향리의 우두머리를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영월 토박이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단종이라는 소년 왕이 대체 어쩌다 이 지경에 놓이게 됐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단종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저주받은 왕이었어요. 1441년 경복궁에서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세자 이향, 훗날의 문종, 어머니는 세자빈 권씨. 축하의 음악이 울려 퍼졌지만 기쁨은 정확히 하루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권씨가 출산 다음 날 숨을 거둔 거예요. 겨우 23살이었습니다. 아기한테 젖 한 번 못 물리고 죽은 겁니다. 이게 왜 치명적이냐? 조선에서 왕대비는 어린 왕의 최강 방패였거든요. 왕대비가 수렴청정을 하면 아무리 권력이 미친 왕족이라도 함부로 왕좌에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종에게는 이 방패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태어나자마자 가장 강력한 보호막을 잃어버린 겁니다. 할아버지 세종대왕이 그나마 손자를 아꼈습니다. 자주 불러서 무릎에 앉히고 글을 가르쳤고 후궁 혜빈 양씨에게 양육을 맡기기도 했죠. 하지만 후궁은 후궁이에요. 정실이 아닌 이상 수렴청정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단종을 보호해줄 어른은 사실상 제로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문종의 상황도 심각했어요. 세자 시절부터 몸이 약해서 등에 종기가 끊이질 않았고 기침을 달고 살았습니다. 앉아서 정물을 보기조차 힘들었다는 기록이 실록에 남아있을 정도예요. 더 불행한 건 문종의 결혼 이력입니다. 3번이나 세자빈을 맞이했는데 전부 비극이었거든요. 첫 번째 세자빈은 문종의 신발에 저주부적을 넣다가 걸려서 쫓겨났고 두 번째도 충격적인 이유로 폐위됐습니다. 세 번째가 단종의 어머니인데 출산 하루 만에 사망한 거죠. 결과적으로 문종은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재위기간 내내 왕비가 없었던 왕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두run이 아니에요. 시스템에 빈자리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빈자리를 노리는 눈이 있었습니다. 문종은 자기가 오래 못 살 걸 알고 있었어요. 병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대신 2명을 불렀습니다.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 김종서는 세종 시절 북방 여진족을 정벌해서 육진을 개척한 전설적 명장이죠.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국경을 넓힌 사람이고 이름만 들어도 여진족이 벌벌 떨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문종은 이 두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어린 세자를 지켜달라. 종친들이 권력을 잡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둘 다 목숨 바쳐 보필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문종은 왕위에 오른 지 겨우 2년 3개월 만에 죽어요. 39살이었습니다. 1452년 12살짜리 소년 단종이 조선의 왕이 됐습니다. 자기 몸보다 큰 골룡포를 걸치고 무거운 익선관을 쓴 채 용상에 앉은 12살 아이. 신하들이 천세를 외쳤지만 이 아이의 눈에 보이는 건 공포뿐이었을 겁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할아버지도 없는 세상에서 혼자 왕이 된 거니까요. 초기에는 김종서와 황보인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김종서가 군권까지 장악하고 있었으니 겉보기엔 문제 없어 보였죠. 하지만 궁궐 한쪽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문종의 동생 수양대군 이유. 당시 37살 왕족 중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형 문종과 완전히 반대되는 인간이었어요. 문종이 학문을 사랑하는 온화한 성격이었다면 수양대군은 무예를 즐기고 거침없는 타입이었습니다. 체격이 크고 힘이 장사여서 직접 호랑이까지 사냥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세종대왕도 이 아들 성격이 걱정돼서 품이 넓은 옷을 입으라고 권했을 정도입니다. 좁은 옷을 입으면 마음도 좁아진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수양대군은 거친 무사이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계산적인 전략가이기도 했습니다. 세종 시절부터 불경 번역 사업을 주도해서 인맥을 깔았고 집현전 학사들과 교류하면서 인재를 자기 편으로 모았습니다. 한명회, 권람 같은 능력 있는데 현 체제에서 인정 못 받는 사람들을 하나둘씩 끌어모았어요. 심지어 자기 종을 첩자로 활용해서 김종서 집에 심어놓기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면 야심이 아니라 체계적인 쿠데타 준비죠. 수양대군이 무서운 건 이 모든 준비를 하면서도 겉으로는 완벽하게 충성스러운 삼촌을 연기했다는 겁니다. 단종 즉위를 명나라에 알리려고 직접 사신을 자원해서 몇 달 걸리는 위험한 여행을 다녀왔어요. 왕족이 그런 고생을 자처하니까 다들 감동한 거죠. 하지만 이건 전부 김종서의 경계심을 풀기 위한 연기였습니다. 1453년 음력 10월 10일 계유 정난. 해가 지자마자 수양대군은 갑옷을 입고 무장한 사병들을 이끌고 나섭니다. 첫 번째 목표는 김종서. 밤중에 김종서의 집 대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수양대군이 직접 철퇴로 노장을 쓰러뜨렸습니다. 반격할 틈도 주지 않았어요. 김종서의 아들들도 함께 살해당했습니다. 같은 시각 한양 곳곳에서 황보인, 이양, 조극관 같은 대신들이 동시에 습격받았습니다. 단 하룻밤 만에 단종을 지키던 세력이 전멸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14살 단종은 피 묻은 갑옷 차림의 삼촌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수양대군은 공손하게 보고합니다. 김종서가 반역을 도모해서 처단했다고. 거짓말이었죠. 김종서는 문종의 유언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역사는 승자가 쓰는 겁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455년 수양대군은 본심을 꺼냅니다. 단종에게 왕위를 넘기라고 요구한 거예요. 자발적 양위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협박이었습니다. 15살 단종에게 선택지는 없었어요. 거부하면 죽고 순순히 물러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단종은 왕좌에서 내려왔고 수양대군은 세조가 됩니다. 여기서 끝이면 좋았겠지만 비극은 계속됩니다. 1456년 성삼문, 박팽년 등 사육신이 단종 복위를 시도해요. 명나라 사신 환영연회에서 세조를 제거하려는 계획이었는데 내부 밀고자가 나오면서 실패합니다. 세조가 직접 신문에 참여했는데 성삼문에게 물었죠. 네가 나를 죽이려 했느냐? 성삼문의 대답이 명대사입니다. 나으리께서 신하를 죽이려는 것이지 신이 어찌 임금을 죽이겠습니까? 나으리라는 건 왕에게 쓰는 호칭이 아닙니다. 성삼문은 죽는 순간까지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사육신은 능지처참을 당했고 그들의 아내와 딸은 한명회, 정인지 같은 공신들에게 노비로 배분됐습니다. 충신의 가족이 변절자의 종이 된 겁니다. 사육신이 실패하자 세조는 단종이 살아있는 한 이런 일이 반복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종을 노산군으로 격하시키고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보냈어요. 1457년 6월 17살 단종이 한양을 떠납니다. 정순왕후와의 마지막 이별은 청계천 영도교에서 이루어졌는데 영도교라는 이름 자체가 영원히 이별하는 달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다른 이름이었지만 두 사람이 여기서 헤어진 뒤 다시 못 만나서 그렇게 불리게 된 거죠. 정순왕후가 수레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다리 위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청영포는 세 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한 면이 절벽인 천연의 감옥이었어요. 탈출이 불가능한 완벽한 유배지였습니다. 단종은 이곳 바위에 올라 한양 쪽을 바라보며 시를 읊었는데 자규사라는 시입니다. 자규는 피를 토하며 운다는 두견새를 뜻해요. 17살 소년이 자기를 피토하는 새에 빗댄 겁니다. 그해 여름 홍수로 청영포가 물에 잠겨서 관퉁원이라는 객사로 옮기게 되는데 이곳이 단종의 마지막 거처가 됩니다.
1457년 가을 세조의 친동생 금성대군이 수능에서 단종 보기를 시도하다 발각됩니다. 세조는 친동생마저 단종 편에 섰다는 사실에 폭발했어요. 이번엔 확실히 끝내겠다고 결심합니다. 금부도사 왕방연이 사약을 들고 영월로 출발했습니다. 왕방연은 단종을 영월까지 호송했던 사람이라 어린 왕의 모습을 알고 있었는데 관풍원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머뭇거렸다고 해요. 차마 사약을 건넬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단종의 죽음에 대해서는 기록마다 다릅니다. 세조실록에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돼 있지만 이건 승자의 기록이고 바른 사료에는 사약을 받았다거나 시종에게 목이 졸렸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확실한 건 1457년 음력 10월 24일 17살에 숨을 거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조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노산군의 시신에 손을 대는 자는 삼족을 멸하라.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겁니다. 왕이었던 사람의 시신을 들짐승밥으로 내주겠다는 거예요. 시신은 동강변에 방치됐습니다. 하루, 이틀 아무도 손대지 못했습니다. 충이공 엄선생 실기에는 단종이 죽자 시녀와 시종들이 앞다퉈 동강에 몸을 던졌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어문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어문도와 단종의 인연은 그날 밤에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닙니다. 기록에 따르면 단종이 영월에 유배됐을 때부터 어문도는 이미 단종을 찾아가고 있었거든요. 전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단종이 꿈에서 사육신을 만난 뒤 슬퍼서 통곡을 했는데 근처 산에 있던 어문도가 그 울음소리를 듣고 찾아간 게 첫 만남이었어요. 단종이 물었습니다. 누구인가? 어문도가 답합니다. 영월의 호장 어문도입니다. 곡소리를 듣고 마음이 슬퍼왔습니다. 이때부터 어문도는 틈만 나면 단종을 찾아갔다고 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폐위된 왕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필요한 물건을 구해다 드렸습니다. 발각되면 자기도 위험해지는 일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종이 죽었을 때 어문도의 심정을 생각해보면 그냥 왕의 시신이 버려져 있어서 안타까웠던 게 아니라 자기가 밤새 이야기를 나누고 상을 차려드리던 사람의 시신이 짐승밥이 되려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어문도는 며칠을 고민했을 겁니다. 집에는 세 아들이 있었고 늙은 어머니가 계셨거든요. 시신에 손을 대는 순간 가족 전체가 끝장나는 거예요. 기록에 따르면 어문도가 어머니를 찾아가 사실대로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집안 사람들이 전부 말렸어요. 하지만 어문도는 이 한마디를 남깁니다. 위선피화 오소감심. 선을 행하다 화를 당한다면 달게 받겠다. 이건 단순한 별심이 아닙니다. 왕의 멱을 정면으로 거부하겠다는 선언이에요. 그날 밤 어문도는 세 아들과 함께 움직입니다. 미리 자기 어머니 장례를 위해 준비해뒀던 관과 수의를 가져왔습니다. 노모한테 입힐 옷을 죽은 왕에게 입힌 겁니다. 이 장면이 진짜 가슴을 찢는 대목이에요. 어문도는 차가운 강물에 들어가 시신을 건져 올리고 정성껏 시신을 씻기고 수의를 입힌 뒤 관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지게에 지고 영월 엄시선산인 동을지산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유명한 전설이 나옵니다. 음력 10월 하순이라 산에는 이미 한방눈이 쌓여 있었고 땅이 전부 얼어붙어서 묻을 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들이 아버지 소매를 잡고 간신히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노루 한 마리가 인기척에 놀라 달아났습니다. 노루가 앉아있던 자리를 보니 눈이 녹아서 맨 땅이 드러나 있었어요. 어문도는 이걸 하늘의 뜻으로 여기고 바로 그 자리에 시신을 묻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지금의 영월 장릉이에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선 왕릉입니다. 경국대전에는 왕릉을 한양에서 백리 안에 모셔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장릉만 유일하게 이 규정의 예외예요. 수도권이 아닌 곳에 있는 유일한 조선 왕릉이 바로 이 무덤인 겁니다. 봉분도 크게 못 만들고 비석도 못 세웠습니다. 들키면 끝이니까요. 어문도는 소나무 한 그루만 심어서 표시를 해뒀어요. 언젠가 이 무덤이 왕릉이 될 날을 위해서요. 그리고 장례를 마친 뒤 벼슬을 내려놓고 가족을 데리고 영월을 떠납니다. 문중 전승에 따르면 세 아들을 전부 다른 곳으로 보냈어요. 장남은 문경 쪽으로, 차남은 어문도와 함께 경상도 군위로, 삼남은 함경도나 울산 쪽으로. 한 곳에 모여 있다가 잡히면 전멸이니까
일부러 뿔뿔이 흩어진 겁니다. 소름 돋는 건 관청에서 이들의 행방을 쫓았지만 영월 주민들이 끝까지 입을 다물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짐작하면서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몽도는 군이 의흥에 숨어 살다가 1474년경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신을 수습한 뒤 약 17년을 도망자처럼 산 거죠. 2009년의 학술조사를 통해 경상도 군위군 의흥조림산의 묘소가 어몽도의 실제 무덤임이 확인됐는데 바로 옆 산등성이에 차남 광순의 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숨어 살던 아들의 흔적이 그렇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한편 정순왕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18살에 과부가 됐습니다. 왕비 지위를 빼앗기고 궁에서도 쫓겨나서 동대문 밖 작은 집에서 손수 배를 짜고 바느질을 해서 먹고 살았어요. 한때 왕비였던 사람이 끼니를 걱정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삼봉우리에 올라 영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100리가 넘는 거리를요. 그 봉우리는 훗날 동망봉이라 불리게 됩니다. 동쪽을 바라보는 봉우리라는 뜻이에요. 정순왕후는 재혼 권유를 전부 거절하고 82살까지 살았습니다. 단종이 죽은 뒤 64년을 혼자 보낸 겁니다. 세조는 어떻게 됐냐고요? 말년이 전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온몸에 심한 피부병이 생겨서 밤새 긁다 피가 나고 전국의 온천과 명산을 돌아다니며 치유법을 찾았지만 소용없었어요. 맏아들 의경세자는 20살에 죽었고 둘째 아들 예종도 왕위에 오른 지 1년 2개월 만에 28살에 급사합니다. 직계 후손들이 줄줄이 일찍 죽으면서 백성들 사이에서는 단종을 죽인 업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대폭 뛰어넘겠습니다. 241년이 흐릅니다. 1698년 조선 19대 왕 숙종이 마침내 단종을 복위시켜요. 노산군에서 다시 단종으로 왕의 지위를 되찾게 한 겁니다. 이때 어몽도가 241년 전에 심어둔 소나무가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무덤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그 소나무가 2세기 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숙종은 무덤을 장능이라 이름 짓고 왕능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어몽도의 명예회복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현종 때 대학자 송시열의 건의로 후손들이 처음 관직에 등용됐고 영조 때 공조 참의로 추증되면서 정려각이 세워졌습니다. 순조 때 공조 판서로 올라갔고 고종 때 충이라는 시호를 받았죠. 특히 정조 때 만든 장판옥이 인상적인데 단종을 위해 죽은 268명의 위패를 모신 건물이에요. 여기서 어몽도의 서열이 사육신 바로 다음이었습니다. 직접 복위운동에 참여하다 죽은 사람들 다음, 생육신보다도 위. 장래를 극도로 중시한 조선에서 아무도 감히 못한 일을 목숨 걸고 해낸 공을 그만큼 높이 평가한 겁니다. 그리고 1733년 영조 때 병조에서 어몽도 후손들의 군역과 자벽을 면제하는 공문서가 발급됐는데 이 문서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가로 205cm짜리 두루마리 문서예요. 276년 만에 공식 인정을 받은 순간이었죠.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그냥 감동적인 역사 이야기지만 진짜 소름 돋는 건 이 다음입니다. 어몽도의 정신이 500년 넘게 후손들에게 이어졌거든요. 어몽도의 후손 어망섭은 일제감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김구 선생의 최측근으로 활동한 독립운동가입니다. 1919년 3.1운동 직후 중국으로 망명해서 임시정부 선전부장을 지냈고 김구의 비서로 광복대까지 독립운동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딸 엄기선도 한국 방복군에서 활동했고요. 부녀가 함께 독립운동을 한 겁니다. 어망섭에게는 1989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습니다. 500년 전 조상이 왕의 명을 거부하고 시신을 수습한 것처럼 후손은 제국의 지배를 거부하고 독립을 위해 싸운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후손이 있습니다. 산악인 어몽길. 인류 역사상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6자를 전부 등정한 세계적 기록 보유자인데 이 사람이 한 일 중에 진짜 어몽도를 떠올리게 하는 게 있어요. 바로 휴먼 원정대. 히말라야에서 조난당한 동료 산악인들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원정을 떠난 겁니다. 차가운 눈 속에 버려진 동료의 시신을 거두겠다고요. 500년 전 어몽도가 차가운 강물에서 왕의 시신을 건져 올린 것과 완전히 같은 맥락이에요.
어문길 본인도 TV에 나와서 자기가 어문도의 후손이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버려진 시신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가문의 정신이 시대를 바꿔가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영월 장릉에 가면 왕릉 아래에 어문도의 정력각이 있습니다. 왕의 무덤보다 낮은 곳에 있지만 장릉을 찾는 사람들은 모두 그 앞에서 걸음을 멈춰요. 안타까운 것은 1995년에 세워진 어문도 기념관이 2021년 화재로 소실돼서 지금은 터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장릉 주변 소나무들은 마치 단종에게 절을 하듯 한쪽으로 굽어져 있는데 이걸 배식송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정수나무의 무덤이 있는 남양주 사릉에서 소나무 한 그루를 가져와 장릉에 심었는데 살아서도 죽어서도 함께하지 못한 부부를 나무로라도 이어주자는 뜻이었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조의 삼족을 멸하라는 명령은 역사의 수치가 됐고 어문도에 선을 행하다 화를 당해도 달게 받겠다는 말은 충의공이라는 시호로 돌아왔습니다. 한명에는 간신의 대명사가 됐고 신숙주 이름은 쉽게 물러지는 채소의 별명이 됐어요. 반면 어문도의 후손들은 독립운동가가 됐고 세계적 산악인이 됐습니다. 역사는 결국 힘이 아니라 도리의 편에 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1457년 영월의 어문도였다면 그 밤 강변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가족의 안전을 위해 고개를 돌렸을까요? 아니면 삼족이 멸해도 좋다고 강물에 들어갔을까요? 어문군은 거창한 명분으로 움직인 게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했을 뿐이에요. 임금이었던 사람의 시신이 버려져 있는데 사람이면 그걸 그냥 지나칠 수 있는가? 위선피화, 오소감심. 선을 행하다 화를 당한다면 내가 달게 받겠다. 이 한 문장이 500년을 넘어서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